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요즘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 당대표 옆에 바싹 붙어 다니면서도 질문을 하지 못한 채 녹음용 핸드폰이나 마이크를 들이밀기만 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묻고 쓰는 게 기자들의 1차적 일인데 질문을 못한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 등 개인적으로 곤란한 처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 출입기자단과 대표실이 질문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장인으로서 김 대표의 곤혹스러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예 기자들에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신사협정입니까? 그리고 그런 협정이란 것을 맺어준 기자들도 황당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말없이 걷는 김무성 대표와 질문은 하지 못하는 채 녹음장치를 들이밀며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기자들 사진이 행여라도 해외 토픽 같은 데 날까봐 걱정입니다. 신사협정을 알 리 없거나 그런 것은 거부하는 대한 언론들의 몇몇 기자들은 당연히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김 대표 비서진들은 질문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된다며 막아선답니다. 신사협정을 무시하고 계속 질문하는 파이팅 넘치는 몇몇 기자에게 마침내 김 대표가 재치워라는 폭언을 하거나 기자가 내미는 증거 사진 자료를 손으로 밀치며 무시하는 불상사까지도 빚어지곤 합니다. 김무성 대표와 기자들의 침묵 행렬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기자 생활 20여 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 해프닝을 보며 한국 언론의 현 주소에 참담해집니다. 질문을 봉쇄하는 정당의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듯이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 역시 기자가 아닙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죠.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자신을 차라리 제명시켜달라 이렇게 말했군요. 그렇습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혁신위원회가 자신을 해당 행위자로 지목을 한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을 들이지 말고 본 의원을 제명시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반문 인사인 조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의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의 분열과 갈등은 문 대표가 지난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서 비롯이 된 것이라면서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 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새정년 혁신위가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내놓자 친박계의 핵심 홍문종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다시 오픈 프라이머리 공식적으로 포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지금 야당은 국민이 박수칠 안들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의 전략 전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만 얘기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대표가 말을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에 철저히 동의를 하니 그렇게 하면 된다. 제3의 대안을 찾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홍 의원은 경선 없이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의 필요성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김 대표의 공천 혁명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지금 전략공천이 개파 나눠먹기식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우리 당은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박계의 김 대표 흔들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 대표를 흔들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대통령께 도움이 되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낸 거죠, 지금? 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어제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는데도 원인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 참사의 원인,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가정당 1억 원으로 131개 가정이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청구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희생자 111개 가정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 20개 가정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풀른 선물 보따리가
보잉기 300대를 사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과 미국 보잉은 항공기 완공센터 건립, 부품 생산과 항공기 300대 구매를 골자로 하는 협력 문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중국 상용기 비행기 유한책임공사와 보잉은 중국의 737 항공기 완공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격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유지하되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고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방미 이틀째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시애틀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팀 쿡 애플 CEO 등과 만나 경제 분야 소프트 외교를 펼칩니다. 내일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예,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성문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독일 거대 자동차 그룹이죠.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커지자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연비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연비 조사를 통과한 아우디 A3와 A7이 이번 그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 자동차 연비 검사를 합격 처리했다가 재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그만큼 정부도 이 폭스바겐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환경부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네. 다음 달 이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연비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다시 꼼꼼하게 다시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미국 만약 재조사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리콜 명령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네. 배출가스 인증 취소 또 판매 정지 조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로 크고 폭스바겐 CEO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곤 했는데 폭스바겐의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나 또는 뭐 명성이랄까 이런 거에 비춰보면 좀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고의적으로 속인 게 아니냐 이런 괘씸한 생각마저 들곤 하더군요. 예, 그래서 더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차들이 국내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이 저공해 자동차라는 인증 항목이 있는데요. 유로6 환경 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 골프, 제타, 그리고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이 이번 달부터 이 저공해 자동차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인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 배출됐다는 이유로 일단 이번 달에 빠졌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그리고 아우디 A3는 저공해 차라는 홍보가 일단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는 거에서도 제외가 되게 되고 주차요금 할인이나 감면 등의 정책적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군요. 네. 자, 내수 경기가 계속 오랫동안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들 걱정이 컸는데 추석을 앞두고는 조금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이제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뭐 차례상을 준비하러 이제 장을 보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일시적인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아서 이제 그동안 좀 미뤄왔던 소비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네. 다행히도 오랜만에 유통업계가 이 추석 명절 대목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6%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작년보다 이맘때 추석 선물 매출이 한 1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뭐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대형마트에서도 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6% 정도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예. 그동안 계속 소비 침체 때문에 울상이었던 유통업계가 오랜만에 그래도 일시적이나마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백화점의 매상이 올라가는 폭이 크다는 얘기는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좀 더 윤택하고 지갑 사정도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갑을 좀 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요맘때 큰 명절 앞두면은 이런 기사들이 꼭 나오는 데가 이제 물론 경제부 유통팀 이런 곳인데 보면은 늘 백화점 쪽 매출 인상률은 2자릿수, 할인마트는 뭐 겨우 1자릿수, 뭐 전통시장은 그냥 상인들의 한숨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패턴화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자, 아파트 평균 임대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한 3배가량,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넣어두면 많이 받아야 1.5%에서 한 1.78% 정도 아니겠어요? 많이 받아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전국 아파트 11,266개 단지 한 500만 가구 정도의 평균 임대 수익률을 조사했는데요. 네. 8월 말 기준으로 이 임대 수익률이 연 4.0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 현재 연 1.4%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 3배 정도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특징적인 것은 서울 강남권이나 대도시보다는 강북권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도 높게 나타났고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주택에서 임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선호 현상 그리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황금성이나 공실률 등을 잘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대12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청취자분들하고 인사 나누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성 기자가 속해 있는 2대12의 마감 시간과 공교롭게 또 이강윤의 오늘에서 우리 성 기자를 연결하는 시간이 꼭 누가 시샘이나 하듯이 그렇게 겹쳐서 도저히 정리를 해봐도 앞뒤로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성 기자와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좀 목이 메이는데요. 네. 처음에 열심히 친절하게 잘 쉽게 경제 추천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올해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별 말씀을요. 우리 성 기자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도 많이 하고 워낙 전달력이 좋고 그래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이 많이 겹치고 오늘 좀 목 상태도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 지면으로 기사로 계속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대표 회동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만큼 좀 급하다. 내부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지금 자기 개인 문제도 겹치고 당내에서 친박계들의 이딴 공격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돌파구 마련하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여야 대표 회동을 오전에 급하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한때 이제 오후 4시에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 새누리당의 바람이었고,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제 뭐 확정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잘라 말했었는데요. 네. 지금 여전히 뭐 여야 대표들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 가급적이면 추석 연휴 중에라도 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문재인 대표도 좀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 회동 가능성은 제안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논의할 수 있으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이 특히 김무성 대표 쪽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통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뭐 그냥 그 실무자들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게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라면 사실 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대표들이 담판을 해야 되거나 혹은 마무리 짓는 뭐 이런 정도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야 대표 회동이 이제 주요한 그 현안 문제가 바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건지 여부, 뭐 이런 좀 굉장히 가닥이 큰 문제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선거제도하고 맞물려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공천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여야 실무선에서 논의가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표들이 회동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판에 이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이 움직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김무성 대표 쪽에서 좀 조급해졌다 뭐 이런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지금 전략공천 부분을 친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을 그렇죠. 전략공천하자 이거죠. 예, 사실상 이제 오늘 홍문종 의원의 얘기가 그건데, 그러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인적 쇄신안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예. 김무성 대표가 거기 가서 같이 맞불 장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친박 쪽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하기 시작한 걸 보면 그만큼 김무성 대표한테 이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혹은 최소한 전략 공천 부분이라도 열어놓아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이달 30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금 새누리당이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가 저희와 합의로 치러지는 게 물 건너간 상황이라면,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결국 이거 야당이 거부해서 못한 거다. 그런 식으로 나는 명분을. 그런 최선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갖고 이제 의원총회에 가야 자기가 아주 투세에 몰려서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거는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집 사정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자고 했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힘들게 됐다. 이렇게 뒷머리 극적이면서 슬그머니 빠져나갈 출구 전략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출구 전략인 셈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추석 밥상머리에 제일 오를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무성 대표 마약 사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뭐 여론조사 상으로 뭐 수치가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좀처럼 쉽게 빠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인구에 회자되면 될수록 사실 굉장히 큰 타격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이 공천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당내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적극적으로 지금 출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이회창 대선 후보는 2번씩이나 아들들 병역 문제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좀 겹쳤지만 고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병역은 이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안 가거나 자식을 안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로 보직받게 하거나 그런 거 하도 많아서 그런지 마약은 굉장히 좀 더 쇼킹한 강도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권력자,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연예인 이름도 나오죠. 뭐 의사, 마약이라는 상징성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사람들 입방을 오르기 가장 쉽고 좋은 소재에 있는 거죠. 게다가 수사도 좀 슬렁슬렁한 흔적이 너무 많이 튀고 눈에 띄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양 기자. 네네. 새정치 입장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수용 가능성이 있기는 한 소리입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혁신안에 나온 공천 룰을 보면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도 어쨌든 잘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절대 안 되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오픈 프라이머리지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는 이게 우리 당도 물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거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러니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이 지역주의 완화, 또 양당제 문제, 또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게 중요하지 오픈 프라이머리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조간 기자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마감 사정들이 빠르니까 요거는 좀 짧게 한번 압축해 보십시다. 새정년 어제 사람 이름 콕 집어서 누구는 어디 가라, 뭐 은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논란이 얼마나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조경태 의원은 차라리 나 제명해라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나 총선 꼭 출마한다 뭐 이렇게 라디오에 와서 이제 공언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이미 지역구 안 옮긴다. 나 노원에 나갈 거다, 지역 옮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한길 전 대표 쪽에서도 밀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뭐 그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이미
큰 명분 그리고 큰 흐름 이것은 혁신위 안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 쪽 의원들도 지금 뭐 내일모레 추석 때 갔다 오면 또 호남 민심은 뭐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게 큰 흐름으로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것에 대한 반발은 사실은 굉장히 좀 명분도 없고 또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뭐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어쨌든 전화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논란은 개개인별로 논란은 있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아주 큰 흐름으로 형성돼서 판 자체를 뒤집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이제 지켜볼 대목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어제 지목받았던 사람들, 중진들을 중심으로 또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가 사실 등장할 가능성이 꽤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야당에서는 소순위로 밀려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뭐. 근데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은 조금 다른 쪽으로 번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아주 큰 흐름으로 지금의 판 자체를 뒤집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이 어떻게 꼬여가다 보니까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차라리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야당 쪽에서 불씨가 지켜질 가능성이 생길 거죠.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합니까?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오늘 여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지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소소님, 어제 점심을 먹으러 대구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명절을 앞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갔다더니 아직 뒷정리를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현수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3,500원짜리 칼국수 사 먹겠다고 노상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위로 걸려있는 그 현수막을 보고 있으니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에 그 사진을 잘 묘사해주는 듯한 그런 문장이자 글이네요. 읽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바로 와 닿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 또는 게시판에서 이 글을 먼저 보신 분들도 비슷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는 게 뭐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재래 전통시장 같긴 한데 서울로 치면 남대문 시장이나 아무튼 어느 도시에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그런 시장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500원짜리 칼국수라고 하면 대구 물가가 어떤지는 몰라도 요즘 밥 한 끼에 최소한 6, 7천 원 하는 거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맛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격도 좀 싸고 그러니까
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양이죠. 대통령이 다녀갔다. 대통령에게 대구는 정치적 근거지이자 뭐 TK 본산,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 측근들을 좀 대구 지역, TK 지역에 많이 공천 배치를 해서 조금 전에 정가산책 때 우리 양정대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곳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데 서민들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고단한데 아직도 대구 방문이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저런 현수막 보면 좀 을씨년스럽긴 하죠. 마치 운동회가 끝난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놔둔구는 만국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꽃술이라고 하나요? 무슨 그 색색별 그런 것들 이렇게 바람에 몰려다니고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거 있죠. 모종의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소님, 제가 맞게 묘사를 했나 모르겠네요. 팟캐스트가 진짜 언론이라는 닉네임. 요 며칠 전부터 이 닉네임 자주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써주시더군요. 김무성 씨는 절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올 초부터 예견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예지력이 상당하신 분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 때 전화를 한번 연결해서 우리 팟캐스트가 진짜 언론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마약이가 오래 갈 겁니다.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은 다 아는 건데 그걸 너무 그냥 딱 잡아떼고 그 시절에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될 텐데 아니라는 듯이 마치 군자금 독립운동에 군자금 됐던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듯이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비행기를 사서 헌납하겠다 이랬을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비행기 한 대에 천억 넘고 막 그러는 건데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사장이 비행기를 두어 대 사서 일본군에게 바치겠다. 천황폐하에 바치겠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군자금 비행기를 갖다 바치겠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그냥 친일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그 밑에 바싹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눈치 보고 했던 부역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또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둥 친일로 몰리니까 억울하다는 둥 그러면 두 번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또 자기 딸 대학 교수 시키는 과정. 또 사위. 요즘은 김무성보다 그 사위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마약 사위. 나무 약점 하나 잡고서 옳았구나 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것에 정직하게 또는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을 사람들은 더 유심히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좀 시련의 시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 제가 볼 때는 곤혹스러운 게 너무 당연하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건 정치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인지상정, 상식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게 먹음직스러운 수육인가 보죠, 고기. 예. 포항에서 애청자분 고맙습니다. 짐황가마 되나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를 소리나는 대로 쓰신 모양이군요. 허니와 동희님께서 짐황가마 되나요라고 무슨 말인가 한참 읽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신에 서울경제의 최은영 여기자가 다음 주부터는 경제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주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뉴스 브리퍼 기대를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때인지라 억지로 경기가 살짝 올라갔나 봅니다. 새누리당은 이걸 또 생색내겠죠. 마치 자기들이 정치 잘해서 경기 살렸다고. 나무 돈으로 한턱 쏜 것 같다 이러셨네요. 대단군님. 버스 파일럿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예, 어려울 때 잡는 손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또랑 카랑한 목소리의 대명사였던 앵커셨는데 어서 나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잠긴 데 이어서 기침까지 겹치니까 이게 참 이중고입니다. 조선일보가 새정년의 혁신안에 대해서 딴지 거는 거나 조경태 의원을 옹호해 주는 거 보면 역설적으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군요. 네. 거울에 비치는 거는 실제 있는 거에 반대로 보여지는 거죠. 이상이 시에서 그랬던가요? 거울 속에 나, 오른손잡인데 악수를 하려고 내밀면 왼손이 부딪힌다. 근데, 엉뚱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무튼 조선일보가 뭘 타박하고 세게 조지는 거 보면은, 그 반대로 새겨 읽으면 된다. 이 말씀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을 이렇게 많이 끼쳐서 참 창피합니다. 크는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건강 때문에 그러면 자기 관리를 일단 못했다는 얘기인데 오는 감기를 어떻게 잘 못 막아서요. 목을 안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거나 기다리지 않도록 연락 관계는 좀 더 빨리 그렇게 하면 한 2분 정도 늦게 이 게시판에 올렸던 것 같은데 답답하실 수 있죠. 당연히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오늘 내일 하루라도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서울공돌이님께서 그러셨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아주 듣기 안 좋으시고 기침소리 좀 불편하시군요. 예. 형편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행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딸이 SNS 그리고 일부 인터넷 공간에 마약에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너무 유포되고 있어서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검찰에 DNA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먼저 들으시고 이 건에 관한 제 생각을 짧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약 투약설 사실무근 밝혀달라며 김무성 대표 딸이 DNA 검사를 자청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 씨가 남편 이모 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은 김 씨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별도로 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 기관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네. 이 수사가, 1차 수사가,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게 한 최종,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약 2년여에 걸쳐서 확인된 것만 15번의 마약을 투여를 했고, 이건 공소장이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김무성 대표 딸 김현경 씨의 남편, 이아무개 씨요. 올해 38세인데. 그랬고, 기소가 됐죠.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마약 관련해 초범의 집행유예가 아주 드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통상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면, 통상 얘기입니다. 통상. 징역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징역 3년 초과를 구형하면 꼭 구속해야 되겠고 실형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사이에 암묵적으로 오가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랍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내거나 어디서 추측한 게 아니고요. 물론 검찰 출입 기자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 건으로 한때 마약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분 실명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변호사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통상 왜 그 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대단히 좁은 직역, 아주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시험을 봐서 검사 또는 판사의 길로 나누어서 가고 직역을 선택할 때 공부를 좀 더 잘해야 판사가 되니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좀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로스쿨도 있으니까 충원 루트가 더 다양해졌고요. 아무튼 검사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에 2,000명입니다. 판사는 그보다 수가 훨씬 적죠. 징역 4년 이랬다는 얘기는 이건 꼭 구속감이고 실형을 좀 살려야겠다 그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이 자기는 좀 이례적이다 이겁니다. 제가 문의를 해본 그래서 응답해준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검사로 계실 때 검사로 재직할 때 거의 마약 관련만 했어요.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자기는 밀려난 검사래요. 그러니까 윗선에 줄 잘 돼가지고 좋다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센 자리 특수부 이런 거 못 해보고 마약부 그거 좀 약간 좀 처지고 별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하던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옛날에 서울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변호했습니다. 그것도 전관 예우 의혹을 받았죠. 전화 변론이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센 사람을 변호사로 붙였으니 검찰에서도 조금 참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풀려났는데 같이 공소장에 보면 같이 마약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어울려서 한 게 아니고요. 같이 마약했던 사람들 이른바 돈도 좀 있고 연예인 비슷한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3.5g 중에 0.4g을 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소비를 하고 3.1g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다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죠. 근데 3.1g, 지금 소재를 못 찾고 있는 3.1g이 통송 한 회에 얼마씩 쓰는 기준으로 하면 약 10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대표의 사위가 소지하고 있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약 자체는 상당히 많은 거죠. 원래 양은 10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 즉 100회분을 못 쓰고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투여할 마약을 미리 그렇게 다량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습범이죠. 검찰에서는 15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했다, 이 말은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것만 15번이다, 이겁니다. 몇 월 며칠경 어디 무슨 길의 차 안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확실한 상황이 특정된 것만 따지니까 15번이고요. 자기 혼자 집에서 마약을 했다. 그럼 뭐 누가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검사가 이렇게 따져 물어도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밝혀진 것만 15번이고 잡힌 게 초범인 거지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마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그 뒤로 이게 계속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도 했다는 둥, 여배우 L씨도 한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주사기 17개의 주사기에서 나온 DNA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서 일단 그 여배우 L씨는 뺐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 L씨가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소문은 계속 커져가니까 김 대표는 급기야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들 질문을 아예 받지 않거나 이제 이런 기묘한 코미디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이걸로 풍기박산이 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김 대표의 사위 집에서 나온 주사기가 17개인데 모두 다 사위가 혼자 쓴 게 아니라더라. 다른 DNA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말은 그럼 같이 사는 사람 누구겠어요? 김 대표 딸 사위의 부인이니까 참 한국말 어렵게 되네요. 부인하고 같이 집에서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축축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우리 딸은 마약 한 거 아니요. 사위는 결혼하기 전에 했는데 난 전혀 몰랐고 근데 울며 불며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나도 참 속상하다. 이제 이게 김 대표의 첫 번째 반응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반응인데 자기 딸도 부부가 함께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우리 딸만큼은 깨끗하다. 최소한 이거는 확실히 해두고 싶었겠죠. 그리고 사실 안 했다면 지금 그렇게 억측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엄마가 어디 외출하고 왔는데 형제가 놀다가 막내 녀석이 뭘 잘못해서 도자기나 비싼 꽃병을 깨트렸는데 엄마가 딱 와서 문을 열었더니 두 형제가 있고 꽃병은 깨져 있다. 그러면 저 꽃병을 막내가 깼는지 큰아이가 깼는지 엄마야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의심받는 거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어이 DNA 검사해보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하면. 근데 그게 체내에 머무는 시간,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접대 그 댓글들 보니까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 체내 반응 남길 수 있는 그게 이렇게 희석되거나 체외로 배출돼 버리면 그런 댓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김무성 대표 딸에 대해서 DNA 유전자 검사 실시한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이제 확실히 면죄부를 주는 거고요. 아니 면죄부라기보다는 이제 누명을 벗게 되는 거죠. 어떤 한간의 소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약 사유 사건이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해석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저도 어떤 사람이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 수사 그리고 최교일 전 서울지검장을 변호사로 선임하게 된 과정, 그다음에 정말 몰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갖고 있는 약간 흐리멍텅한 부분을 김무성 대표 본인 입으로 차라리 소상히 설명을 하고 국민께 양해와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떠도는 소문들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 대표에게 그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충고 또는 조언 또는 훈수를 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럴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이런 걸 요청했다고 하니 그럴 거면 진작 그러지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첫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넘고 바로 제기됐던 의문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입을 꾹 다문 채 자기 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검찰에서 DNA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거에 대비해서 별도 기관에다가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시간이 많았다.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는데 수신 또는 제가를 잘하고 있는지 김 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계기여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팍팍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교육계의 일이지만 그 민감성이나 파급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풀어난 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문이과, 이거 구닥다리다. 일본에서만 하고 있고 아이들 창의성 없앤다. 그러면서 지금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18학년도부터는 없애겠다. 이런 것들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권내현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것 미적거리면서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일단 이제 교과서 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과서 제도가 원래 검인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74년에 유신정권 하에서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제도가 유신 때요? 네. 예, 유신 때 바뀝니다. 네. 네.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장과 함께 이제 역사 교과서가 근래 검정제를 완전히 회복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보수 세력 일각에서 아마 이제 이것을 이제 자신들의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국사는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네. 헌법재판소는 가장 최상위 헌법에 관한 해석에서는 독보적일 뿐더러 대법원과 함께 우리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는 곳인데 헌재의 그런 견해 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이 이 시기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뭐로 분석하십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보수 세력 일각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과서가 자신들의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런 가치를 무시해가면서 무리하게 국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권내연 교수님께서는 지난달 16일이었던가요?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당시에도 크게 여러 매체에 물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정부가 국정화를 계속 시도한다면 집필 참여를 거부하고 또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면 그거에 맞서는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안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학교에서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정교과서는 이미 역사학계라는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현재 집권 세력이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그래서 현재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도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한국사 연구단체나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교과서를 만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실제 그럴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안교과서라는 것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재량으로 보충 학습 자료로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목 교사의 재량으로 부교재 형태로 채택을 해서 그런 시각도 보여주고 그럼 학생들도 그걸 물론 구매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말이죠. 예. 네, 무료로 배포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교과서들은 다 무료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과서가 검정제이기 때문에 민간 출판사가 발행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 체제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대안교과서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학생들에게 구입을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예. 교사가 아마 자율적으로 혹은 재량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일본 아베 정권 시기의 지금도 물론 아베 정권 체제입니다만 그 극우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과거를 직시하라.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이다. 이렇게 막 공격하곤 하는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명확한 지적인데 막상 우리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남의 눈, 나의 들보, 남의 눈의 티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나라들은 왜 국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북한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이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거나 국민들에게 단일한 역사 의식을 주입하고자 할 때, 혹은 이제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때 국정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신 정권과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고, 독일의 경우를 보면 나치 정권과 공독 정권 시기에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네, 권위주의적이고 파쇼적인 정권에서는 시기별로 국정을 채택한 사례가 확실히 드러나는군요. 네, 지금 북한이 그러하고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교과서 체제는 국정이군요. 예. 네.
아마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이런 국가들도 이제 빠르게 검증 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국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앞으로 아마 검증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회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이 문제보다는 예. 파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과 국정화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인식이 잡혀갑니다. 예. 제가 맞게 이해했습니까? 예,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이 충분하게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꽤 중요하고 유명한데 거기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40%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을 최근 내놨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가요? 예. 우리 역사에서 어떤 시대가 더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과 직결된 시대가 근현대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현대사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고조선 시대나 뭐 석기 시대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자연과 하다가 뭐 이제 불을 개발하고 뭐 역사를 만들고 권력이 생성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몇십 년 전 예. 어제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요소로는 훨씬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하므로 정말 50%에서 40%로 줄이는 거는 뭐 숫자 장난 같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산수로 해보면 20%포인트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줄이는 건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한국인의 삶과 관련을 짓는다면은 네. 근현대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평가원 측에서는 말이에요. 전 근대사도 이전보다 축소된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줄이고 이전 봉건 시대, 고대 중세를 늘리는 건 아니다. 뭐, 그러면 뭘 늘리겠다는 건지, 줄어든 10%를 뭘 기술해서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이런 거에 맞서서 지금 이 자라나는 세대를 제대로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전근대사, 그 다음에 또 고대사 중에 어떤 특수한 부분들, 뭐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 이 부분은 좀 더 집중 기술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제가 너무 문외한으로서 무식한 질문을 드린 겁니까?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축을 위해서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서 내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도 그 때문에 내용이 축소될 예정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양을 산술적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부모 잘라내듯이 그냥 툭 차낼 게 아니고 예.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면 오케이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줄여도 괜찮을 부분을 손대는 게 대체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정치사 중심으로만 기형적으로 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여 나가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기관이나 공무원들 일할 때 제일 두고 쓰는 게 공청회인데 실질적으로는 형식만 공청회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분께서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하려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청회 100번 해봐야 공청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 교육학과 교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학과 이제 역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직으로도 많이 가고 할 텐데 교육부가 얼마 전에 엊그제든가요? 2018학년부터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문이과 구분도 없애고 이른바 수포자, 수학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 비참한 현실 없애자 그러면서 수학 같은 거 이제 비능
줄이고 영어도 비슷하게 줄이고 그 대신 예체능 계열은 좀 권장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범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장차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양성해내는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으로서 요번 교육과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이 역사 교과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개편 과정을 미리 핵정을 하고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논의 혹은 연구 개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왜 국정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쉬운 말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나치즘과 북한, 베트남 이런 데서 채택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서 거민정이 필요한 거구나,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거구나 그런 얘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9월 24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컨디션이 많이 좋질 못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다고는 했는데 잡음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들으시는데 조금 서운함이 남아 계신다면 송구합니다. 건강에 좀 더 유념해서 이러지 않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요. 한가위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넉넉하고 풍요로운 늦거운 명절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